여러분 안녕하세요. 30, 40대에 시작하는 노후준비 금태연구소의 박주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퇴직연금 투자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모두 이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 계좌 다 개설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어떠한 종목들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포트폴리오의 대표적인 이론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을 거고 친숙한 게 영구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퍼머넌트 포트폴리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계절 포트폴리오 또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때 이 두 가지 이론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포트폴리오 이론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퇴직연금 계좌에 잘 적용할 것인지를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영구 포트폴리오, 이제 영구라고 하니까 조금 우습기도 한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영구라기보다는 뭐 영속적인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해리 브라운이라는 분이 주창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금, 주식, 장기채권, 현금에 각각 4분의 1씩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가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건 이제 이익이 나고 어떤 건 손실이 날 텐데 이제 이익이 난 상품에서 차익 실현해서 그거를 이제 손실난 상품에 투자해서 계속해서 이 4분의 1 기준을 맞춰 나가게 되면 우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영구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 또는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아마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이 브리지워터사의 대표 이 펀드 매니저 수장이죠.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헤지 펀드 이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영구 포트폴리오보다 조금은 더 이렇게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30%, 중기채권 15%, 장기채권 40%, 원자재 7.5%, 금 7.5%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기본 가정은 이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뭐 정말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조차도 내일 시장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제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포트를 다 가지고 있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경제에는 네 가지의 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사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건 아니고요. 뭐 봄이 순식간에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어떤 네 가지 경제 상황에서 각각 유망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품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점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고요. 핵심은 이제 금액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값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식 비중보다 채권 비중이 중기채 장기채 합치면 55%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분산 투자하면 뭐 주식 반, 뭐 채권 반, 내지는 뭐 주식 6, 채권 4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주식보다 채권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주식의 변동폭은 큰 반면 채권의 변동폭은 적기 때문에 채권을 더 많이 들고 있어야 이게 리스크가 완전히 분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 일단 영구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 주식, 현금, 장기채권을 4분의 1, 25%씩 똑같이 가지고 있자라는 거고 금은 약간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주식은 성장 그런 국면에서 수익성 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또는 단기채권은 경기 침체기를 대비하는 유동자금, 장기채권은 경기가 위축될 때에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영속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고요. 자, 사계절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지 계절이 있고 그 네 가지 계절마다 우호적인 그런 그 금융상품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하고 인플레이션하고 크게 양축을 뒀고요. 그리고 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가속화되는 시기 내지는 기대보다 둔화되는 시기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가팔라지는 시기에는 주식, 회사채, 또 원자재, 신흥국 채권이 유리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경제가 생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 채권이나 뭐 팁스라던가 이제 이런 채권형 자산이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기대보다 높아질 때는 금이나 원자재와 같은 실물, 그리고 이제 채권 중에서도 물가 연동들은 물가 연동 국채, 그리고 이제 신흥국 채권들이 유망하다 하고 있고, 반대로 물가가 좀 둔화되는 시기에는 또 미국 채권 그리고 주식이 조금 유리한 그런 국면들을 그동안 보여왔다. 요렇게 지금 레이달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은 30%, 그 다음에 장기채권 40%, 중기채권 15%, 그 다음에 금, 원자재 요렇게 7.5%씩 가져가는 게 바로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핵심은 분산 투자예요. 그리고 그 분산 투자라는 게 결국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을 서로 엮게 되면 위험, 즉 이 어떤 수익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꾸준한 안정적인 성과가 난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던 미국 주식, 미국 장기채, 뭐 중기채, 금, 원자재의 코릴레이션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신과는 일이지만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 특히 금하고 미국 주식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죠. 역시 또 미국 중기채하고 뭐 금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건 마이너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0에 가깝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자산이 망가질 때 다른 자산은 망가진다기보다는 그냥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경제 상황에 있어서도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각각 그 분산 투자했던 각각의 주식, 장기채권, 중기채권하고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 즉 다 합친 그 포트폴리오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길게 놓고 보면은 주식의 수익률이 제일 높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 2008년이나 이런 때 주식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MDD라고 해가지고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보다 가장 심하게 빠질 때가 얼마냐인데, 금융위기 때는 100이었던 자산이 50을 갔으니까 사실은 이 퇴직연금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하겠죠. 먹을 때는 또 화끈하게 먹긴 하는데 이거 별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미국 장기채권이나 중기채는 뭐 이런 금융위기 상황이나 이런 때도 이렇게 크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 없이 꾸준히 올라오긴 했지만 또 너무 성과가 이렇게 높진 않은. 근데 반면에 이제 주식과 이런 채권 또 원자재 이런 거 섞은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맥스 드로우다운이 없고 꾸준히 성과가 올라가서 지나놓고 보니까 주식보다는 못하지만 큰 차이가 없고, 반면에 채권보다는 훨씬 높은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결국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그 상관관계가 낮은 여러 자산군들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우리 퇴직연금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연금저축펀드하고 이제 DCIRP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개의 계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금저축펀드하고 이 DCIRP가 각각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바로 접목하기 전에 일단은 각 계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같이 좀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금저축과 DC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능한 자산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금저축펀드하고 DCIRP 계좌를 좀 비교를 할게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운용 가능한 상품이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하고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신 좋은 거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IRP 또 DC도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이 IRP 같은 경우는 펀드, ETF도 투자할 수 있고 뭐 랩이나 뭐 리츠나 뭐 ETN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 해가지고 뭐 예금이라든가 ELB 또 GIC라고 하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율 보증 보험 계약 이런 것들도 편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 IRP가 훨씬 투자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단점이 뭐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 노후 자금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위험 자산을 70%까지밖에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30%는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펀드와 이 DCIRP 간에 약간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IRP 계좌가 좋은 게 ETF를 거래할 때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가 있는데 이 IRP에서는 ETF 거래 수수료가 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IRP에서 거래하지 못하는 ETF를 또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이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렇게 믹스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하고 ETF만 투자 가능하지만 IRP는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 개별 주식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라든가 CBBW 이런 매자닌 채권도 연금저축펀드하고 이 DCIRP의 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상 상품은 크게 보면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아까 이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을 100%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거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근데 이 DCIRP 계좌 같은 경우는 반드시 30%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70%만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품 간의 어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IRP에 투자 가능한 상품과 이 투자 한도를 보게 되면 일단 원리금 보장형 100%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채권형 당연히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 혼합형 여기에는 이제 주식이 일부 섞이게 되는데 주식 비중이 40% 이내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얘도 안전자산으로 인식해서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주식 혼합형 여기는 주식 비중이 이제 40%를 넘어가거든요. 나머지 채권이지만 그리고 이제 100% 주식형은 당연히 주식이 넘죠. 그러면 이렇게 주식의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펀드는 위험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70%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놀면 100% 투자할 수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70%밖에 투자를 못한다. 그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나는 성향상 안전자산 굳이 30% 투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위험자산을 다 채우고 싶어.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TDF라는 게 있습니다. 이 TDF는 주식 비중이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주식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100%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좀 더 설명드리면 TDF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퇴 시점까지 이렇게 펀드의 알로케이션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채권보다 좀 높게 가져갔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주식 비중을 점차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형태.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이 되고 펀드가 리밸런싱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펀드의 경우에는 최초에 주식 비중을 운용 초기에는 뭐 한 80%까지도 가지고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이지만 그냥 이 DCIRP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30%를 꼭 안전자산으로 깔아야 되는데 나는 안전자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를 TDF로 메꾸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뭐 KB, 한투, 삼성, 미래에셋 각 회사별로 이 TDF 펀드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읽어보시고 원하는 것들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DCIRP에서 70%만 투자 가능한 상품들 좀 살펴보면 일단은 투자 적격 등급의 채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장 주식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리츠는 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또 ETF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70%까지만.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는 투자가 안 되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 ETF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컨셉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 이제 리츠 말씀을 드렸는데, 리츠 지금 우리나라의 종목이 한 10개, 11개 정도 되는데, 리츠도 역시 7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대신, 동일 종목은 30%까지만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거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연금저축펀드도 그렇고, DCIRP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하려면, ETF를 활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증권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바로 이 퇴직연금 계좌,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연금저축 펀드, 퇴직연금 그 계좌 다 합친 여기서 투자하는 거하고 ETF 투자할 때 세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국내의 ETF를 그 투자할 경우에는 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둘 다 과세를 안 해요. 근데 분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나오는 것처럼 ETF를 사도 내가 ETF에 구성되어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있고 이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분배금에 대해서 일반 증권 계좌로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이라고 해서 15.4%를 떼요. 근데 이거를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편을 보시면 그 연말정산 뭐 절세 전략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바로 그 과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노후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 그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떼게 돼요. 그리고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일종의 복리 효과가 생기죠. 세금 내야 될 것까지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ETF 말고 다른 ETF, 기타 ETF라고 하는데 뭐 채권이라던가 해외 ETF, 요즘 우리가 뭐 미국 나스닥 지수 이런 거 많이 ETF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의 경우에는 얘는 일반 증권 계좌를 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도 과세가 붙는데 연금저축 계좌는 과세 이연이 있고요. 또 역시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 역시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ETF를 여러분 투자를 하실 거면 그냥 일반 증권 계좌로 하지 마시고 이 연금저축 계좌를 100%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그 대형 증권사별로 보니까 퇴직연금 투자자가 많이 보유한 ETF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뭐 반도체, 나스닥, 뭐 2차전지, 뭐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리츠, 뭐 비슷한 뭐 팡, 또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 뭐 차이나, 뭐 이렇게 각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니까 대체적으로 미국 나스닥이 가장 상위에 있고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업황이 좋은 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ETF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다른 영상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것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뭐 코덱스 뭐 타이거 뭐 킨덱스 뭐 아리랑 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그 운용회사에서 내건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는 삼성전자의 ETF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킨덱스는 한국투자, 코세프는 키움투자 이런 식으로 이 각 운용사가 자기 브랜드 네임을 내세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ETF가 그 이렇게 좋은데 이 연금저축 펀드하고 DCIRP 계좌에서 모든 ETF를 투자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투자를 할 수 없는 ETF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인버스와 레버리지는 투자를 못해요. 아무래도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는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계좌하고는 조금 컨셉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금지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DCIRP 계좌 같은 경우는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를 못할 뿐만 아니라 더해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 초과되는 상품은 투자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선물 ETF, 뭐뭐뭐 선물 ETF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달러 선물, 뭐 금 선물, 원자재 선물, 미국채 선물 이런 건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자재 ETF가 대부분 다 이런 선물 ETF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게 원유도 뭐 지금 당장 원유를 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3월 인도분, 뭐 5월 인도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사실 선물 ETF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DCIRP에서 투자를 못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만 투자가 가능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투자 금융상품을 믹스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DCIRP에서 투자가 가능한 ETF를 하더라도 위험자산일 경우는 역시 최대 70%밖에 안 된다. 요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이 제한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ETN도 투자가 가능한데 뭐 약간 양매도 컨셉인데 사실 뭐 ETN까지는 굳이 저는 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연금저축펀드와 DCIRP에서 투자 가능한 이제 상품들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전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제 이 부분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살펴봤잖아요.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은 이제 분산 투자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퇴직연금의 운용 기간이 우리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55세부터 실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30, 40대라고 한다면 이제 20년에서 3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해는 이익이 엄청나고 한 해는 이익이 안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산 투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상관관계가 낮은 상품들을 섞어야 된다. 이거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퇴직연금 계좌에 접목을 시켜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금저축펀드하고 DCIRP 계좌에서 투자가 각각 유리한 그런 상품군들이 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서 똑같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게 좀 낫겠어. 이 상품은 IRP 계좌에서 투자는 낫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하고 이제 DC, 그 다음에 IRP 계좌를 이제 운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한 덩어리로 놓고 합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DC까지 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DC는 그 회사에서 이제 매년 넣어주는 퇴직금이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쌓여왔을 거니까 연금저축펀드 뭐 대부분 1년에 뭐 한 400만원, 많이 넣으면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넣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 이 DCIRP 계좌의 금액이 훨씬 많이 이제 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믹스해서 비율을 좀 조절해서 이런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구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사계절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분산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식, 채권, 뭐 실물, 뭐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연금저축펀드하고 DCIRP 계좌에서 투자가 유리한 상품들을 좀 한번 골라내보고 이제 유리한 상품군 위주로 그 펀드에서 먼저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서 이제 유리한 상품인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원자재는 대부분 선물 형태로 ETF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연금저축펀드에 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뭐 국채 선물, 달러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연금저축펀드에서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파생상품 ETF는 이제 여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DCIRP에서 투자를 하는 건 좋은 건 아까 TDF 말씀드렸는데 이 DCIRP는 무조건 30%를 안전자산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나는 되도록이면 좀 위험자산을 깔고 싶다고 한다면 TDF가 주식 비중은 높지만 100% 투자를 인정받기 때문에 얘를 깔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츠하고 ETN은 DCIRP 계좌에서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ETF도 선물 ETF는 그 여기서 못하지만 다른 ETF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 DCIRP 계좌는 거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조금 빈번하게 리밸런싱을 할 것 같으면은 DCIRP 계좌를 통해서 리밸런싱을 빈번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거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원금 보유 상품 섞다고 한다면 뭐 역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 감안해서 이제 제가
구축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첫 번째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100만원 있다고 한다면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는 선물 ETF 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선물, 뭐 금 선물, 뭐 유가 선물 이런 것들을 이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에서 다 투자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CIRP 계좌가 이제 한 10배 정도 많다고 치면 한 1000만 원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한 TDF를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도 한 25%, 채권도 한 25%. 그 다음에 이제 리츠 역시 DCIRP에서는 투자 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 30% 정도 섞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연금저축펀드하고 DCIRP 계좌하고 이제 섞으면 바로 이제 이런 합산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섞어서 보면 전체 총 그 투자 금액이 1100만 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뭐 주식형이 한 24%, 채권도 비슷한 수준, 그 다음에 부동산 리츠, 원자재, 뭐 TDF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결국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 투자도 하고, 그리고 각 연금저축펀드와 DCIRP 계좌에서 유리한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성하고 있는 그 ETF의 종목 리스트를 좀 공개하도록 할게요. 뭐 부끄럽긴 한데 일단은 연금저축펀드에서 이 원자재 선물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뭐 코덱스 골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그 다음에 코덱스 구리 선물 정도를 저는 이제 섞어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TDF는 이제 2035, 2035년에 은퇴 시점 포커스를 맞춘 걸로 이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리츠는 지금 한 10몇 개 있는데 이제 저는 4개 정도 선택을 했어요. 일단 JR 글로벌 리츠라고 벨기에의 브루셀 파이낸스 타워에 장기 입찰되어 있는데 얘가 배당 수익률이 한 7.5%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알파 리츠도 배당 수익률은 뭐 4% 중반밖에 안 되는데 판교나 용산, 중구 쪽에 오피스가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것도 좀 괜찮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리치 코크랩은 이랜드 보유 물건이고 뭐 오피스텔로 향후에 개발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ESR 캔달 스퀘어라고 해서 최근에 상장됐는데 유일하게 물류 리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4가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ETF 쪽에서는 사실 최근은 이제 채권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도 그렇게 높게 가져가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장기 채권보다는 약간 만기가 짧고 회사채 위주로 지금 아리랑 미국 단기하고 KB스타 중기 우량 회사채, 그 다음에 이제 코세프 국고채 10년은 뭐 어쨌든 간에 그 분산 투자 차원에서 국고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ETF는 지금 10종목 정도 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나스닥, 미국 나스닥은 다 들고 가잖아요.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리랑 나스닥을 지금 저는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중국 쪽에서 최근에 성장성이 좀 기대돼서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G는 메가 트렌드라서 이 KB스타 ES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가 여러 가지 시황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상반기 중에서 그 중에 1분기가 반차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위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ETF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2차전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뭐 수소경제 테마 관련된 부분, 역시 ESG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데 헬스케어는 조금 낮다고 생각해서 저는 헬스케어 쪽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약간 온라인 미디어 쪽에 호재를 좀 보고 있어서 미디어 컨텐츠 뭐 이렇게 한 10가지 ETF 종목들로 저는 지금 주식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싶어, 이거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여기서 주식 비중을 25%가 아니라 막 30%, 40%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것보다는 포트폴리오의 구성비는 이렇게 그냥 고정을 시켜 놓고 이 각 전체 대분류에서 조금 더 베타가 센 종목들로 갈아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채권형이나 뭐 원자재, 부동산, 리츠, TDF는 거의 건드릴 필요 없고,
이 주식형에서 이 종목들을 저는 지금 이런 10가지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10가지의 종목들을 베타가 센 것들로만 갈아 끼워도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단순 사계절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변형 전략들을 사용해 봤었을 때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주식 ETF를 할 때 이제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성과 차이가 막 2배 가깝게 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주식을 QQQ라고 하는 미국 나스닥 그 ETF로 그 갈아 끼게 되면 역시 또 성과가 더 많이 나고요. 또 원자재 대신 리츠를 편입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사계절 포트폴리오보다는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맥스 드로우다운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포트폴리오 비중을 건드리기보다는 이 비중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중 내에서 종목군들을 조금 더 공격적인 것들로 가져가도 충분히 적극적인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포트를 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퇴직연금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또 시장 색깔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번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게 되면 그때 또 영상을 여러분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